오늘의 사연은 한 탈북민이 말하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를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자랐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6개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긴 여정.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 했습니다. 드라마처럼 깨끗한 거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만난 탈북민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라 자유의 무게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왜 무거운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3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빛, 끝없이 펼쳐진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북한에서 본 평양순환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밤인데도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의 주요 건물들만 밤에 불을 켜는데 여기는 아파트마다, 상가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옆자리 탈북민 오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원 첫날 밤, 저는 화장실 불을 켜고 끄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마저도 자주 끊겼으니까요. 촛불을 켜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던 제게 24시간 불이 켜지는 세상은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본 음식의 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밥, 국, 반찬이 6가지나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계란, 김, 과일까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직원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죽 한 그릇도 귀했는데 여기서는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받으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궁금한 걸 입력하면 수십만 개의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김정은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수많은 글과 사진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걸 봐도 되는 건가? 옆에서 다른 탈북민이 같은 생각을 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에 나와서 처음 간 곳이 대형마트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생필품을 사러 데려간 건데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매장, 천장까지 쌓인 상품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포장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라면 사러 가볼까요? 선생님의 말에 따라간 라면, 코너에서 저는 또 멈춰 섰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라면이었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포장의 라면들이 수십 종류.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이름도 신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나 구할 수 있는 국수 한두 종류가 전부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지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뭐가 맛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추천해준 신라면 5개를 담았는데 그때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봉지에 850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 한 달 장마당에서 벌던 돈보다 비쌌으니까요. 계산대에 가는 길에 과일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사과, 빼, 포도, 바나나, 오렌지, 키위. 색색깔의 과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바나나는 평양의 특권층이나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26해 살면서 바나나를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비싸게 구해온 것을 가족이 나눠 먹었는데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나나가 한 다발에 3,000원이었습니다. 너무 싸서 가격표를 2번 확인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신기한 걸 봤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삑 찍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계산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주판으로 계산하거나 손으로 직접 더했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순식간에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탁 대니까 결제가 끝났습니다. 현금도 안 내고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스토브를 켰는데 역시 신기했습니다. 손잡이만 돌리면 불이 붙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나 석탄으로 불을 피워야 했는데요. 3분 만에 라면이 끓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너무 매워서 기침이 났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한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가 2017년 5월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 정착금을 받고 선생님과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도 휴대폰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봤죠.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 폰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은행 업무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계로 이 모든 걸 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유튜브라는 걸 켰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직접 해보니 또 달랐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더니 수천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거리, 사람들, 심지어 김정은의 모습까지. 북한에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영상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 제가 알던 사람들, 제가 겪었던 현실이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카카오톡을 설치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언니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신기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1초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를 보내면 일주일은 걸렸는데요. 이모티콘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말하는 고양이, 춤추는 곰, 우는 얼굴, 웃는 얼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언니들이 이모티콘을 보내면 저도 따라서 보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웃음소리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히읗히읗히읗라고 썼는데요. 네이버 지도로 길을 찾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가 화면에 점으로 표시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도 알려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를 보는 것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배달 앱도 충격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집 앞까지 배달이 왔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음식을 받을 수 있다니. 처음 치킨을 시켜 먹은 날 문을 열고 상자를 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뜨겁고 바삭한 치킨, 콜라, 심지어 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닭고기를 먹었는데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처음 지하철을 탔습니다. 2017년 8월 2호선 지하철역에 내려갔는데 지하 세계에 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환승통로, 상가, 편의점, 카페까지. 북한의 평양 지하철도 깊고 화려하다고 들었지만 서울 지하철은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섰습니다. 전광판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떴습니다. 정말 2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버스나 전차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올 때가 많았죠. 지하철 안에서 본 풍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다들 피곤해서 자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죠. 놀라운 건 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날씨 춥네요.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북한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어 방송까지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많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차 안에 외국인이 여럿 보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문화 차이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라서 가운데 섰다가 뒤에서 저기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평양에만 몇 개 있었고 이런 규칙도 없었습니다. 첫 직장은 식당이었습니다. 서빙 일을 했는데 출근 첫날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손님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지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포스기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메뉴를 눌러서 주문을 입력하는 건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종이에 주문을 적었는데요. 사장님이 천천히 가르쳐줬지만 처음 며칠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달 일하고 받은 제 인생 첫 월급. 북한에서 국가에서 주는 배급은 거의 없었고 장마당에서 번 돈은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달에 150만 원을 숫자가 믿기지 않아서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공과금 10만 원.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50만 원이 엄청난 돈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더라고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TMI를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 요즘 헬린이야. 갑분싸, 꾸안꾸 같은 말들도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북한 말과 한국말이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배민으로 시킬까? 하고 물었습니다. 배민이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배달 앱 이름이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각자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현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현금이 전부였는데요. 한국에 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고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60가지가 넘는 라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이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있는 걸 먹고 있는 걸 입고 정해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내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랐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도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일할지, 어디서 살지, 뭘 배울지. 선택권은 없었지만 책임도 없었습니다. 잘못되면 국가 탓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제 책임이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대학에 가야 하나, 기술을 배워야 하나, 서울에 살아야 하나, 지방으로 가야 하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나, 제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나.
특히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탈북자예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김정은 초상화를 달아요? 또 평양에 가봤어요? 탈북이 얼마나 위험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저는 관광지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했습니다. 고생 많았겠어요? 힘들었죠? 착한 말이지만 불편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 뿐이었죠. 어떤 사람은 경계했습니다. 탈북자라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거나 거리를 뒀습니다. 북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편견 때문이었죠. 그래서 점점 제 과거를 숨기게 됐습니다. 북한 억양을 고치려고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남한 말투를 익혔습니다. 그려 대신 그래, 모시기 대신 뭔가라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같아 슬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 다른 문화, 경제적 압박, 외로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야간 대학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리스타 기술을 배웠습니다.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카페에는 다양한 손님이 옵니다.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외국인. 어떤 손님은 제가 탈북민인 걸 알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응원합니다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 온 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동생은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늘 걱정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듣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충격받은 것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자유와 풍요의 차이였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지고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들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유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유가 때로는 무겁고 힘들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 카페 이름은 두만강 커피입니다. 처음에는 북한 냄새가 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안 올 거예요.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첫 손님이 들어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간판을 보고 들어오셨는데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장님이 북한에서 오셨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대답에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이 함경도예요. 6.25 때 내려왔죠. 70년이 넘었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살아계실까요?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할머니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함경도의 모습, 제가 본 함경도의 모습. 70년의 시간 차이였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의 모습, 강의 이름, 거리의 배치.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시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주 올게요. 고향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오십니다. 매번 커피를 드시며 북한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70년 전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대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학생들이었는데 카운터에서 메뉴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여기 탈북민 분이 운영하시는 거 맞죠?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희 통일학 수업 듣고 있는데 실제 탈북민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수업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는 많이 다르잖아요.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 정착의 어려움까지. 학생들은 노트에 열심히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다 잘 적응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되게 힘드시네요. 맞아요.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데려왔고 교수님까지 모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30대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는데 카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탈북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서울말씨, 세련된 차림새. 전혀 탈북민 같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왔습니다. 지금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 적응했는지, 어떻게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몰라요. 그런데 사장님 카페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요. 그날 그분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탈북민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 저는 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길을 택했고 그분은 숨기며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자주 오면서 다른 탈북민들과도 만나게 됐고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몇 달 후에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탈북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다들 응원해줬어요. 카페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탈북민을 멀리서 보면 편견으로 대하지만 가까이서 만나면 그냥 같은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 제 카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탈북민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공간.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2023년 봄, 저는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택시를 부르고 24시간 응급실이 있고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하는데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체온을 쟀습니다. 태블릿으로 제 정보를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담낭염이 의심됩니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입원이라는 말에 순간 패닉이 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 혼자서 입원을 할 수 있을까? 가게는 어떻게 하지? 간호사가 제 불안한 표정을 보고 설명해 줬습니다. 건강보험 되시죠? 그럼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돼요. 많이 나와도 몇십만 원 정도일 거예요. 북한에서는 병원비가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도 장마당에서 비싸게 사야 했고요. 입원실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하얀 시트,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공기. 간호사가 수액을 꽂아주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밤에도 환한 복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출 버튼.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제공됐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가족은? 네, 가족은 북한에 있어요. 제 대답에 할아버지 가족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프면 더 가족이 보고 싶죠. 할아버지 따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가족은 제게 과일과 죽을 사다 주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3일간 입원하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모든 결과가 컴퓨터로 정리되고 의사는 태블릿으로 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담석이 있네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약물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퇴원할 때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총 진료비는 200만 원이 넘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가 낸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3일간의 입원, 각종 검사, 약값 포함해서요. 북한에서였다면 이런 치료를 받는 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이 없다는 것.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맹장 수술조차 뇌물 없이는 불가능했죠. 한국에 와서 가장 고마운 것 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고, 약국은 곳곳에 있고, 필요하면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때로 이걸 불평합니다. 병원비가 비싸다, 대기 시간이 길다 하고요. 물론 개선할 점은 있겠죠. 하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천국입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제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은 봄이 기억납니다. 2017년 4월, 거리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봄에 꽃이 피긴 했지만, 한국의 벚꽃은 달랐습니다. 하늘을 덮을 만큼 흐드러지게 핀 벚꽃, 그 아래로 걷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원 동기들과 함께 갔는데 거리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봉으로 서로를 찍어주며. 북한에서는 단체로 모여서 사진을 찍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시의 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저 꽃구경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의 위력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7월 폭염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선풍기로 버티거나 그냥 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 습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순간, 아, 이게 에어컨이구나 싶었습니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걸 쓰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은 더위에 고생하고 있을 텐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여름에 언제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이 귀했습니다. 평양에서나 가끔 구할 수 있었고, 지방에서는 여름에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편의점마다 냉동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설악산에 처음 가본 날, 산 전체가 빨갛고 노란색으로 물든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래로 펼쳐진 단풍 풍경이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내가 지금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려면 여행증을 받아야 했고,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묘양산 같은 명승지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버스표를 끊으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처음으로 스키를 탔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 스키장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스키복을 빌려 입고 스키를 신고 리프트를 탔습니다. 슬로프 위에서 내려다본 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첫 시도에 당연히 넘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요령이 생기고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이것도 자유구나. 원하면 뭐든 해볼 수 있는 자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봄에 벚꽃, 여름에 에어컨, 가을에 단풍, 겨울에 스키. 북한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더위를 견디고, 봄과 가을은 잠깐의 안도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절마다 즐길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게 뭐예요? 였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카드 사용법, 인터넷 뱅킹, 택배 시스템, 무인 주문 키오스크, QR코드, 비대면 서비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키오스크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고 큰 화면만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화면을 터치해서 주문하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제 차례가 오자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터치를 해봤지만 원하는 메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을 불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메뉴 선택하시고 결제 방법 고르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집에 와서 유튜브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나. 노인들을 위한 설명 영상, 외국인을 위한 영상, 단계별 가이드까지. 영상을 보며 연습했고 다음에 갔을 때는 혼자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 점포도 신기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무인 가게가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찝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게 마법 같았습니다. QR코드도 배워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마다 QR코드를 찍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저거 왜 찍어요? 다른 손님에게 물었더니 출입 기록 남기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으면 돼요. 카메라로 네모난 그림을 찍으면 링크가 열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배워야 했습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 지마켓. 앱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장바구니 담기, 옵션 선택, 배송지 입력, 결제 수단 선택. 처음에는 복잡했지만 익숙해지니 편했습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온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주문해봤는데 정말 다음날 아침 일찍 택배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새로웠습니다. 넷플릭스로 무제한 영화를 보고 멜론으로 음악을 듣고 밀키트를 정기 배송받고 북한에서는 한 번 사면 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서비스를 받는 구독 모델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정부24라는 앱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를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어떤 서류 하나 떼려면 해당 기관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뇌물을 줘야 빨리 받을 수 있었죠. 모바일 뱅킹을 처음 배웠을 때도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고 계좌를 확인하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니. 보안 시스템도 복잡했습니다. 공인인증서, OTP, 지문인식, 안면인식.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익숙해지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작년에 배운 게 올해는 구식이 되고 새로운 앱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데 저 같은 탈북민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검색하고 영상을 보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물어보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사회의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제 카페는 탈북민들의 모임 장소가 됐습니다. 하나원 동기들이 오고 그들이 아는 다른 탈북민들이 오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힘든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것. 민수 오빠는 2010년에 왔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근데 애들 낳고 키우면서 한국이 고향이 됐어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가요. 애들이 여기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있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수 오빠의 큰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완벽한 한국 아이입니다. 서울 말씨에 유행하는 게임을 하고 K-팝을 좋아합니다. 아빠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아요? 제가 물었더니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죠. 근데 별로 관심 없어 해요. 그냥 아빠는 아빠인 거죠. 수진 언니는 40대인데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탈북민 단체에서 일하며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돕는 거죠. 후배들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 언니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남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논리적 사고 훈련을 받잖아요. 토론하고 발표하고. 근데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께 따로 찾아가 질문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졸업할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라고.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영우는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2018년에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지금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북한에서는 꿈을 꿀 수 없었어요.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영우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코딩이 재밌어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 게 신기해요. 졸업하면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IT 기업에 취직하는 게 목표예요.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영우를 보면 기특합니다. 은경 언니는 50대인데 혼자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왔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약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브로커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탈북자로 찍혀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은경 언니는 지금도 북한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끔 연락해요. 돈 보내고 소식 듣고.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군대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건강한지 잘 있는지. 밤마다 걱정돼요. 은경 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북한에 보냅니다. 자신은 월세방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가족에게 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버는 돈이 북한에서는 큰 돈이에요. 그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위안이에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 혼란,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은 특별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배들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발견한 남북의 차이는 큰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는 방식.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숟가락으로 국만 먹고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편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익숙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인사말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식사하셨습니까? 가 일반적인 인사인데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웃에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했더니 어색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단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고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런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지금은 남한 단어를 쓰지만 가끔 북한 단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억양도 큰 차이였습니다. 북한 억양은 높낮이가 크고 강세가 있습니다. 한국 억양은 비교적 평평합니다. 처음에는 제 억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탈북민인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억양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따라하고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북한 음식은 전체적으로 짜고 한국 음식은 매운 것이 많습니다.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매워서 고생했습니다. 신라면, 떡볶이, 김치찌개 모두 매웠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매운 음식도 잘 먹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시고 2차, 3차까지 갑니다. 북한에서도 술을 마시긴 하지만 한국만큼 회식 문화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회식에 갔을 때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언제 집에 가지? 존댓말 문화도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북한에서도 존댓말은 있지만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써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쁩니다. 걸을 때도 빨리 걷고 일할 때도 빨리 하고 식사도 빨리 합니다. 북한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버스를 기다려도 여유롭고 일을 해도 급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는 모든 게 빨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문화도 새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온라인으로 합니다. 쇼핑, 뱅킹, 민원,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북한에서는 모든 게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배워야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게 처음에는 복잡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버리지? 매번 헷갈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다 한 곳에 버렸는데요. 교통문화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호를 잘 지킵니다.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차가 없으면 빨간불에도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다가 경적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큰 이질감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인데 70년의 분단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이 차이들을 어떻게 좁힐까?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문화, 습관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적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에도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보며 놀랐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기고 축소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하지만 곧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했고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카페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임대료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여러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했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배달이 활성화됐습니다. 카페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하고 포장 용기를 주문하고 메뉴를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모든 게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줌, 구글 미트, 네이버 웨이론, 새로운 플랫폼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편했습니다. 집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외출할 필요가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예약 시스템으로 혼란을 줄였습니다. 저도 차례가 왔을 때 접종했습니다. 접종 후 문자로 다음 접종 일정을 안내해줬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로 관리됐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응하고 의료진이 헌신하고 국민이 협조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한국 사회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투명한 정보 공개, 과학적 접근, 시민들의 협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밤마다 꾸는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 있는 꿈, 다른 하나는 가족을 만나는 꿈. 북한 꿈을 꿀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다시 북한에 있고 탈출할 수 없고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전기가 나가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꿈이었구나. 여기는 한국이구나. 안도합니다. 가족 꿈은 달콤하면서도 슬픕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 찾아옵니다. 빈방, 혼자인 나, 닿을 수 없는 가족. 눈물이 납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작년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약을 사드리라고 했지만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릅니다. 브로커를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동생은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낳았다고 합니다. 제 조카가 생긴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카. 사진도 볼 수 없는 조카. 제 존재를 알까요? 이모가 남 안에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숨기고 있을까요? 가끔 상상합니다. 통일이 되면 어떨까?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서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어머니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동생과 조카를 만나는 모습을.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제 꿈은 간단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조카를 키우는 것. 평범한 꿈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대신 다른 꿈을 꿉니다. 카페를 더 키워서 탈북민들을 고용하는 것.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을 돕는 것.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 꿈은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북민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언니 덕분에 살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구나. 앞으로의 꿈도 있습니다. 카페를 체인화해서 여러 지점을 내는 것. 각 지점마다 탈북민을 고용하는 것. 작은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는 것. 현실적인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매일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손님과 대화하고 커피를 만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창밖을 보면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8년 전 처음 이 풍경을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가끔 멈춰서서 이 풍경을 바라봅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구나. 한국에 와서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 문화적인 것들도 있고, 삶의 자세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선택이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것.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것. 어머니를 홀로 두고 온 것. 동생에게 짐을 지운 것.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돈을 보내고 소식을 전하고 멀리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제게 기회를 준 한국 사회, 도와준 사람들, 응원해준 손님들, 함께 버틴 탈북민 동료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느린 버스, 비싼 물가, 복잡한 행정. 물론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셨으면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가 항상 들어오는 것, 물이 항상 나오는 것, 버스가 정시에 오는 것, 병원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것. 모두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같은 민족입니다. 동정이 아닌 이해를,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저는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까? 가족을 만났을까? 통일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입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북한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여정을 이겨낸 것,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한 것. 대단한 용기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작은 꿈도 좋습니다. 북한에서는 꿈을 꿀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갓 내린 커피의 향기가 카페를 채웁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합니다. 평범한 순간이지만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8년 후 제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팔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줄은.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오늘, 꿈꿀 수 있는 오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 현실이 이제는 제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